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박수연입니다. 5월 19일 이번 한 주의 월요일 시작이 썩 긍정적이진 않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무디스가 미국 시장에 대한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또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과 대만 쪽에 플라스틱 수입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이러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와 함께 오늘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잠시 뒤에 또 대선 특집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한 주간의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에 이어서 정책주들의 흐름까지 잠시 뒤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확인해 볼까요? 오늘은 K-뷰티 쪽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실리콘2, APR, 클래시스 등의 K-뷰티 관련주들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사진부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리콘2 쪽의 실적 발표, 특히 이번에 더욱더 눈여겨지는 것은요, 바로 유럽 진출을 본격화했구나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실리콘2의 유럽 매출 비중 추이입니다. 이 검은 색깔 막대 그래프가 유럽의 매출 추이고요, 이 파란 색깔 선이 유럽의 매출 비중인데요, 모두 다 큰 폭으로 우상향 기조를 그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메리츠증권의 박종대 애널리스트는 폴란드의 물류센터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게 되면서 기존의 독일이나 프랑스 시장에 이어서 서유럽과 동유럽, 러시아 쪽으로도 본격적인 확장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분석했는데요. 글로벌 외연 확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에서의 어찌 보면 화장품 쪽은 중국이나 북미 시장 쪽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과반이었는데 사실 북미 시장 안에서도 이제는 경쟁이 조금 더 과열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었죠. 유럽은 일단 미국보다는 훨씬 더 이런 온 오프라인의 경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 속도에 조금 더 박차가 더해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덧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박종대 애널리스트는 실리콘2가 K-뷰티의 국내 최대 글로벌 무역 벤더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관련해서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K-팝, K-컬처의 인지도가 점점 향상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들 국내 상장사들 사이에서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달 수출 금액이요, 미용기기 그리고 K-뷰티 관련주들의 수출 금액이 9,001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사실상 3배 늘어난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미용기기 주문량도요, 1년 사이에 2배나 큰 폭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파마리서치도 사실상 시가총액이 3배 넘게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상황에서 여기에선 이런 이야기들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관광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한을 찾아오면서 특히 피부과 시술도 많이 받고 성형 시술도 많이 받고 그렇다 보니까 그 병원 안에서도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판매 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5월에 클래시스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은 작년 대비해서 126% 큰 폭으로 증가했고요. 보톡스 관련주죠. 한국 에브빅 그리고 고주파 리프팅 시술 관련한 제품을 판매하는 제이시스 메디칼 역시도 큰 폭으로 결제 대금이 증가한 것을 한경 에이셀의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일정 체크도 함께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달바 글로벌의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달바 글로벌의 선크림을 상당히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미스트 제품으로도 이런 기초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으로도 상당히 유명한 회사라고 봐야겠죠. 일단 이번 공모가는 66,300원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희망 범위 상단에서 이 공모가가 확정이 됐다라는 점에서 기대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여 만에 국내 뷰티 기업 중에서는 코스피 상장한 게 1년여 만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APR이 지난해 2월에 상장을 하고 나서 1년 사이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과연 APR만큼 긍정적인 성장세를 쭉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도 상당했습니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9일부터 10일 사이에 청약 경쟁이 진행이 됐는데 그 경쟁률이 꽤
상당하죠. 이만한 숫자를 또 기록을 했다고 하니까요. 목요일 날 상장한 이후에 주가 추이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 한 주 K뷰티 관련주들 좀 긍정적인 시세를 연출할 수 있을지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당장 오늘 장의 흐름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섹터 안에서의 종목들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실리콘투는 하락합니다. 클리오만 유일하게 이 5종목 사이에서 빨간불을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APR까지도 사실상 실적이 잘 나왔지만 오늘 1%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또 이어왔었던 종목들, 오늘은 좀 피로감에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증시 자체가 분위기가 썩 좋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 낙폭이 깊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기회를 저희가 이 사이에서 찾아볼 수 있을지도 구체적인 포인트들 잠시 뒤에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 플러스로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체적인 이슈들 하나씩 챙겨가 보시죠. 아침부터 속보가 참 많이 들려오는 바쁜 월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면 좋을 이슈들 3가지 준비해봤습니다. 키워드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오늘 3가지 주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5월을 맞아서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쁘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부 증권사 안에서 이 금융소득이 잘못 계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소식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7년 만에 IPO 주관에 SK증권이 나섰다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두 번째 키워드 통해서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는 메리츠증권이 초고액 자산가를 잡기 위해서 역삼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 플러스는 딜사이트의 박세현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종합소득세 관련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금융소득 관련해서 좀 계산이 잘못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발생한 사고 설명에 앞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 설명하자면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어갈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원천징수로 끝나고 별도 신고는 필요 없는데요.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은행과 증권사 등 금융기관은 고객의 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개인의 금융자산이 한 곳의 금융기관에만 있는 것이 아닌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은 합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국세청은 금융기관마다 해당 자료를 받아서 홈택스라는 시스템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의 금융소득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이때 납세자는 자신의 지난해 금융소득 총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는지 확인하게 되는데요. 금융기관의 고객 정보가 국세청에 잘못 기재된 경우 홈택스는 잘못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게 됩니다. 일부 증권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고객은 MTS를 통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에 직접 자신의 소득액을 재신고하면 됩니다.
네, 우선 증권사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고객은 MTS를 통해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국세청에 소득액을 재신고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상 납세자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권사에서 먼저 오류를 발견을 하고 투자자들에게 직접 연락하는 그런 절차를 밟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장 먼저 NH투자증권이 국세청에 자사 일부 고객의 금융소득이 중복 등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고객들에게 이를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 등이 틀린 액수로 국세청 홈택스에 보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국세청 대변인실에 따르면 현재 중복 등록된 NH투자증권 고객의 정보는 수정 중에 있으며 오는 21일 수정된 금액으로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지난해 실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지 않았는데 과대계상으로 인해 재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한 셈인데요. NH투자증권은 자사 고객의 이슈이기에 고객의 본인의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일일이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고객 입장에서는 홈택스에서 확인해 보니 본인의 금융소득보다 많이 잡혀 있어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사항이라면서 당일에 문자나 전화 등을 통해 개별 응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NH투자증권에서는 그렇게 입장을 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국세청에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국세청은 소득자료 제출 방식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세청 대변인실은 대부분의 증권사는 지급 명세서를 한 번에 제출하게 되는데 NH투자증권은 첫 번째로 제출한 자료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수정 자료를 한 번 더 제출했다고 하면서 수정 자료 제출 과정에서 NH투자증권이 다른 아이디로 동일 자료를 중복 제출해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키움증권은 고객의 금융소득 내역이 국세청 제출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키움증권은 지난 9일 고객들에게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금융소득 내역이 누락됐다고 공지했는데요. 키움증권 관계자는 기한 내 빠짐없이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국세청에 제출하고 확인까지 받았는데 누락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소득이 발생한 고객의 연락으로 누락된 것을 확인했고 금융소득이 발생한 고객에게 안내를 했다면서 오는 21일 이후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문자 안내를 마쳤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국세청 대변인실은 키움증권이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누락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는데요. 우리투자증권의 경우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가 국세청에 중복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병정인 지난해 7월 우리종합금융 이름으로 신고했던 고객의 금융소득 자료가 삭제되지 않아 중복됐다는 설명입니다. 국세청 대변인실은 오는 21일 이후 홈택스 소득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정상 금액으로 표시될 예정이라며 종소세 신고는 오는 6월 2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이 7년 만에 IPO 주관을 맡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우선 첫 타자로는 로킷 헬스케어가 선정됐다라고 합니다. 관련한 소식 한번 짚어볼까요? 네, SK증권이 조직 개편 이후 ECM 부문을 강화하면서 적극적인 영업에 나섰습니다. 무려 7년 만에 IPO 대표 주관에 나선 것인데요. 첫 타자로 로킷 헬스케어 상장을 맡았습니다. 다만 기술특례 상장으로 나선 로킷 헬스케어가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점은 부담 요소로 꼽히는데요. 이를 반영하듯 공모가는 희망밴드 최하단인 11,000원에 결정됐습니다. 기관 투자자 대상 수요 예측에서 희망 범위 하단에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초 로킷 헬스케어는 2020년 IPO를 준비하면서 KB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통해 코스닥 입성에 도전했지만 기술성 평가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다시 상장에 나선 로킷 헬스케어는 코스닥 시장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준비하면서 주관사를 SK증권으로 교체했습니다. 이후 기술특례 상장 기술성 평가에서 A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SK증권 조직 개편 이후로 ECM 조직을 강화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SK증권은 지난 2018년 EDGC 상장 당시 대표 주관사를 맡은 이후 처음 주관 실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7년 만에 IPO 대표 상장을 맡게 된 것인데요. SK증권은 최근 ECM 조직을 개편하고 강화하면서 IPO 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조직 개편을 통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IB 총괄을 신설하고 총괄 자리에 유성훈 기업금융사업부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당시 SK증권은 조직 개편에 대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SK증권의 경쟁력 강화 및 수익 다각화를 위한 것이며 IB 총괄 신설을 통해 기업금융 분야에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K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ECM 담당 조직을 2개 부서에서 3개 부서로 확대했다면서 IPO는 주로 ECM 1팀에서 담당하고 ECM 2팀과 3팀은 유상증자, 메자닌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 관련 사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IPO, 유상증자 등 전방위적 조달 파트너의 기능을 통해 ECM 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각 발행사에 맞는 조달 전략을 세우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SK증권이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지금 이 ECM 시장에서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K증권이 주관을 맡은 로킷 헬스케어, 이 로킷 헬스케어 쪽에서는 어떤 기업인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로킷 헬스케어는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장기 재생 플랫폼은 의료용 3D 바이오 프린터, 환부 모델링 인공지능 초개인화 바이오 잉크, 일회용 재생 키트 등의 4가지 기술로 구성됩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131억 원, 영업 손실 5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같은 기간 단기 순손실은 7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속적인 적자로 인한 자본 건전성 악화는 부담인데요. 로킷 헬스케어는 지난 4년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자본 총계는 2021년 마이너스 1,036억 원, 2022년 마이너스 975억 원, 2023년 마이너스 784억 원에 이어 지난해 마이너스 77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이번 공모자금 유입 및 우선주와 전환사채의 보통주 전환을 통해 완전 자본 잠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공모자금까지 유입하게 되면 자본은 플러스 85억 원으로 잠식 상태를 벗어나게 됩니다. 이번 공모 주식수는 156만 주로 확정된 공모가 11,000원 기준 공모 규모는 171억 원입니다. 로킷 헬스케어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매출액은 지난해 대비 81% 증가한 238억 원과 영업이익 17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IPO 간담회 당시 유석환 로킷 헬스케어 대표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메리츠증권과 관련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액 자산가를 잡기 위해서 역삼 격전지에 출사표를 던졌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소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은 최근 PIB 센터 2곳을 출범했습니다. PIB 센터는 PB와 IB를 합친 말인데요. 메리츠증권의 PIB 센터는 본사가 있는 여의도 IFC에 위치한 여의도 PIB 센터와 역삼동 강남 파이낸스 센터에 위치한 PIB 강남 센터로 2곳입니다. 여의도 PIB 센터는 리테일 법인에 특화된 PIB 센터를 운영하는데요. 이진주 센터장, 황화연 센터장, 최병준 센터장 등 3명의 업계 베테랑이 본사 PIB 센터를 이끌어갑니다. PIB 강남 센터는 고액자산가 대상 영업에 집중할 계획인데요. 고재필 센터장과 최문희 센터장이 공동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고재필 센터장은 하나은행 골드 PB를 역임하며 고액자산가 대상 자산배분 컨설팅과 신탁상품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낸 인물입니다. 최문희 센터장은 삼성증권 마스터 PB 1기 출신으로 최연소 지점장을 지낸 뒤 하나증권 클럽원에서 초고액 자산가 관리를 집중해 왔습니다. 메리츠증권이 PIB 강남센터를 출범시킨 GFC는 증권사들 사이에서 역삼 격전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재 GFC에 지점을 두고 있는 증권사는 무려 7곳에 달합니다. 네, 역삼 격전지라고 불릴 만큼 지금 현재 강남 파이낸스 센터, 그러니까 말씀 주신 GFC에 지점을 두고 있는 증권사가 무려 7곳에 달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좀 구체적으로 어떤 증권사들이 어떤 지점에 또 입점을 해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곳에 위치한 지점은 미래에셋증권의 WM 강남 파이낸스 센터, NH투자증권의 프리미어 블루 강남 센터와 한국투자증권의 GWM 센터, 하나증권의 강남 파이낸스 WM 센터,
KB증권의 강남스타 PB센터, 그리고 신한투자증권의 신한프리미어 PWM 강남 파이낸스센터, 그리고 현대차증권의 강남 프리미어 PB센터 등으로 대형 증권사는 물론 비종투사도 입점해 있습니다. 사실 메리츠증권이 이미 이곳에 WM 지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다만 초고액 자산가 유치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해 PIB 강남센터를 새로이 출범시킨 것인데요. 기존에 있던 WM 지점은 도곡으로 이전해 타워팰리스 앞 상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GFC엔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타 증권사 지점도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공간인 만큼 고액자산가들을 위한 PIB 센터의 위치로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상 대형 증권사부터 비종투사까지 입점을 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메리츠증권이 여기서 승부를 볼 수 있을지도 좀 여러 가지 물음표가 붙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는 역삼격전지인 GFC에서도 메리츠증권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인 WM 지점과 달리 PIB 센터는 고액자산가와 함께 기업 자금을 조달하는 곳이라고 설명하면서 메리츠증권이 최근 삼성증권 PB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한 만큼 충분히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에게 증권사의 브랜드 파워보다는 PB 개인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설명인데요. 메리츠증권은 최근 삼성증권 등 경쟁 증권사로부터 적극적인 인재 영입을 해왔습니다. 현재 메리츠증권의 리테일 부문의 임원 6명 중 4명이 삼성증권 출신입니다. WM 강자인 삼성증권의 노하우를 흡수하기 위한 전략인데요.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PIB 강남센터의 차별점에 대해 본사 차원에서 소싱한 딜을 리테일에 공급한다며 차별화된 투자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보도국 박세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장 후 1시간 20분가량 지나가고 있는 우리 증시입니다. 현 시장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연일 상승세를 이어나가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이 트럼프의 중동 순방에 엔비디아 호재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또 상승 랠리를 펼쳐졌던 미국 증시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또 악재가 튀어나왔죠. 이 뮤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지금 우리 시장도 하방 압력을 점점 더 크게 받아내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에 2011년에 S&P에서 신용등급을 하락을 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당시에도 이 10%의 급락을 보여줬던 바가 있었고요. 비교적 최근이죠. 이 피치에서도 신용등급을 하락했을 때 그때에도 단기적으로 하락했던 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떨지 지금 단기적인 충격 가능성은 계속해서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 초반보다 낙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감이 조금 더 도드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점점 더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2600선을 간신히 지금 견디고 있는 모습입니다. 2601선 지나가면서 1%가량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하락률이 조금 더 도드라집니다. 현재 712선 지나가면서 1.78% 전거래 대비 빠지고 있습니다. 자, 수급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지난주 연일 들어왔던 외국인의 사자세 오늘로 끊어냅니다. 자, 외국인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이탈하고 있고요. 525억 원 정도 팔자세, 코스닥 안에서는 699억 원 정도 현 구간에서 팔자세 역시 나타내고 있고 기관도 역시나 437억 원, 그리고 코스닥에서의 이 팔자세가 조금 더 크죠. 1,000억 원 넘게 또 덜어내면서 이 쌍끌이 매도세가 양시장에서 함께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선물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적게 덜어내고 있고요. 기관이 732억 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모습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시죠. 자, 아무래도 이 신용등급 하락에 기술주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가장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함께 동반 떨어지고 있고요. 지난주에 이 엔비디아의 호재에 SK하이닉스가 또 상승을 연이어서 보여줬었는데 상승을 했던 만큼 오늘은 조금 더 비교적 크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2.93% 떨어지면서 20만 닉스를 이탈했습니다. 현재 19만 8,5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
삼성전자도 2%가량 함께 떨어지면서 현재 55,000원 선을 다시 한번 돌아왔습니다. 자, 그에 비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신저가를 썼었던 처음으로 이 공모가를 이탈을 했었던 LG에너지솔루션은 그래도 반등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1.7%가량 상승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1.29% 반등해주고 있고요. 관세 우려가 역력했었던 이 현대차, 완상차 부분도 함께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이 기술주 관련해서 조금 걱정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가량 떨어지고 있는 현 구간의 현대차 19만 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도 KB금융 같은 이러한 이 금융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지금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도 비교적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이 좀 낙폭을 좀 더 조금 하고 있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0.7%가량 떨어지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도 1.19%, 삼성전자 우선주 그리고 기아 역시 1%가량의 하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도 체크해 보시죠. 지수에서 이 코스닥의 지수 하방 압력이 조금 더 컸던 것처럼 아무래도 이 안에서 더 두드러지게 떨어지는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이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이 또 1%가량 반등을 해주고 있다는 모습은 다소 반가운 모습이겠고요.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는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떨어졌던 만큼 오늘 낙폭이 비교적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습니다. 대신 HLB가 또 5%가량 굉장히 급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7% 이상의 급락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K-휴머노이드 시장으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것에 비해서 오늘 이 신용등급 강등이 기술주 쪽으로 정말 이 타격을 제대로 받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30만 원까지 회복을 했었던 이 로봇주 대장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 구간에서 27만 4,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뒤를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 안에서 지금 펩트론만이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7위부터 10위까지는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 블록딜 이슈로 이 클래시스가 한 7%가량의 또 굉장히 두드러지는 하락률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0.99%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있고요. 그 밖으로 휴재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 역시 지금 2% 그리고 3%대의 하락률을 계속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하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시장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머니체크로 바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딜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미국 신용등급 하락에 지금 우리 증시가 먼저 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하락 출발했던 거에 비해서 점점 더 낙폭이 커져 나가고 있어서 좀 우려가 됩니다. 지금 오전장 어떻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시장은 미국 신용 강등에 따라서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선물의 흐름을 좀 보더라도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마이너스 1%대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증시까지도 그런 여파들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메이저의 매도세도 조금씩 더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현물을 모두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선물 시장에서 순매수를 좀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반에 2천억 정도 순매수 하던 게 지금 거의 40억대, 50억대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매수 물량도 지금 다시 반납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더해서 뭐 기관도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피에서 500억대 그리고 코스닥에서 1,000억 원대 순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강조드렸었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지금 양 지수 모두 다 그리고 미증시도 포함을 해서 이전 이 관세 쇼크로 하락하기 이전 레벨로 다 회복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도 이제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는데
지금 그런 구간에서 이런 악재가 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고 충분한 조정을 한번 기다려 보셔라. 근데 제가 또 말씀드린 게 하락 역시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너무 큰 조정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다시 재매수,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좀 강조드렸었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신재생 에너지였죠. 그래서 이 정책주로 맞물리게 되면서 이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이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쉬어왔기 때문에 이번 정책주로 다시 맞물리게 되면서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직 신재생 에너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좀 강조를 많이 드렸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신재생 에너지주들 굉장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믿고 좀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신재생 에너지에서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 시장의 흐름을 좀 파악을 하고 순환매를 계속적으로 좀 공략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항상 미리 잡아야만 우리는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4월 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계속해서 추천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명 에너지 상한가를 가게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수익을 좀 얻고 있는데, 항상 이제 이렇게 상승이 나와야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우리는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는 종목군들을 확실하게 편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시장을 가격이 이끌어갈 만한 재료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2차 전지주들 혹은 알테오젠 이런 종목군들이 소폭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호재가 있어서 혹은 이제는 상승 턴어라운드가 나올 거기 때문에 라고 좀 보고 있지는 않거든요.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급락을 좀 보여주게 되면서 혹은 하락폭을 좀 확대하게 되면서 이전에 계속적으로 신저가를 만들었었던 2차 전지였기 때문에 혹은 조정을 받았었던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수급은 재료주들, 테마주들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직 이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내 이 시장으로 좀 봤을 때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도 이런 변동성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빅 이벤트를 앞두고 굳이 무리하게 투자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메이저의 수급들이 조금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결국엔 대선 이후에 뭔가 이런 방향성들 혹은 정책, 주요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쏠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갈 필요도 있다. 저는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한적인 하락을 예상하지만 역시나 보수적인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장 대응 전략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 오후장에는 좀 어떤 종목 위주로 대응해 보면 좋을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전반적인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섣불리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같이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오늘 오히려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수거래일 정도의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지금 과감하게 베팅하실 필요 없고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어간다.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신용 강등으로 인해서 지금 미장도 한 차례 충격을 좀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결국에는 지금은 좀 테마주 중심의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 테마주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순환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 오전에 강세를 좀 보이다가도 오후에 찰실현이 나오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전에 신재생 에너지들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봐서 강세를 보였다. 근데 오후에 만약에 지금과 같은 이제 신규 전염병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수급이 갑자기 이동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흐름이 오후까지도 이어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좀 다른 섹터, 그러니까 오히려 오전에 이 강세를 보이지 못했었던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테마구들, 그런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훨씬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나스닥의 선물이 지금 한 1% 정도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낙폭이 조금 더 커지는지 축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 좀 같이 체크해 주시고 지금은 특히나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장에 외국인의 순매도 수가 좀 축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확인을 하시고 흐름을 같이 맞춰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그간 관심받지 못했던 종목 위주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탑픽주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탑픽주는 영원무역입니다. 최근에 또 호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이 종목의 모멘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사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 최근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영업무역이라는 기업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량도 조금 적기는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호실적을 좀 발표를 하고 호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 좀 참고해 주시고 일단 영업무역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글로벌 아웃도어 브랜드 혹은 스포츠 브랜드와 관련돼서 제조 OEM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절적인 요인으로 이제 여름이 좀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브랜드에 대한 수요가 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뭐 아크테릭스라든지 뭐 룰루레몬, 그다음에 놀스페이스 뭐 이런 브랜드들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런 주요 고객사들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도 분명히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이런 계절적 성수기를 좀 맞이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호실적세들이 좀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이상의 좀 증가세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적 요인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주가의 하락 요인이었었던 이 자전거 브랜드 이 스캇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캇이라는 이 자전거 브랜드를 사실 지금 10년간 발목을 잡힌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13년도부터 인수를 시작해서 15년도에 비중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야기가 나온 게 이 콜옵션을 행사를 해서 나머지 지분까지도 인수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이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 때 잠깐 실적이 좋았지만 그 이후로는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적자폭도 확대가 되고 재고 자산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런 적자폭이 좀 축소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 자산도 좀 빠르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스캇에 대한 이슈, 그러니까 노이즈들을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콜옵션 행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악재를 좀 털어내고 이제 악재보다는 호재에 더 민감한 그런 주가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의 지금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호실적을 조금 이어가다가 지금 67,900원까지 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갑자기 가파른 하락세를 좀 보였죠. 그 이유는 역시나 이 스캇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스캇에 대한 악재들은 이미 대부분 좀 다 반영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해 중순부터 계속적인 반등을 보여주게 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직전 고점을 좀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시장에서 조금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기업 혹은 호실적이라는 이런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좀 보게 된다면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부근 혹은 직전 고점 라인 정도죠. 뭐 52,000원대까지도 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전 어깨 라인 구간까지는 충분히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6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만 원 같은 경우에 이전에 고점을 좀 기록하고 눌리고 다시 뭐 장대 음봉들이 형성이 됐었던 가격대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항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6만 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은 47,4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 라인은 이번 상승이 좀 나올 때 이전 직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가격대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선이라고 볼 수 있는 60일 이평선도 계속 우상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탈하더라도 좀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 60일선 부근에서 횡보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주요 지지 라인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60선 형성이 되어 있는 47,4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탑픽주 영원무역 들어봤습니다. 악재는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호실적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고 계시네요. 지금 목표가 6만 원도 함께 참고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탑픽주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SBS인데요. 지금 대표 OTT인 넷플릭스와 공급 계약을 맺었다라는 소식에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제 SBS라고 하면은 국내 대표 방송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OTT라든지 혹은 다른 이제 유튜브와 같은 채널들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TV 방송사들의 수익이 급감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청률도 계속적으로 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 수익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주요 매출처인 이 광고 수익이 줄어들다 보니까 크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지 못하고 실적 악화도 좀 이어졌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이죠. 넷플릭스와 6년간의 컨텐츠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좀 최악이었습니다.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다시금 이제 영업 흑자를 좀 기록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좀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는 TV 방송 이 지상파에만 좀 묶여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가장 큰 플랫폼인 이 넷플릭스와의 연계가 좀 됐기 때문에 이제 주가 모멘텀이 충분히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SBS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1분기에도 이 넷플릭스를 통한 실적이 반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넷플릭스 실적이 2분기, 3분기 이제 계속해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수치로 나타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실적 모멘텀으로 인해서 주가 반등은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국가 내 큰 이벤트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전부터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주요한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방송사들이 송출을 하게 되면서 단기적인 모멘텀을 얻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까지도 좀 예상을 한다면은 만약에 꼭 이런 실적 모멘텀이 아니라 이 정책적인 부분, 그러니까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이 좀 붙더라도 단기적으로 뭐 두 자릿대의 급등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했었던 그런 실적대로 가지 않더라도 단기적인 급등을 좀 보여준다면은 빠르게 좀 차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흐름을 우리가 가정을 해두고 접근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좀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 미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SBS 주가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BS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굉장히 크게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6만 원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지금 그 이후로 주가가 지속적인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년 정도의 지금 흐름이, 그러니까 3년이 넘는 하락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이 추세선을 보시게 되면은 고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올해 초에 다시 한번 좀 크게 상승을 좀 보였었는데 역시나 추세선 상단에 걸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납을 하고 다시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전 지금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눌러왔었던 이 추세선 상단을 지금 돌파하는 자리에 있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밀리기는 했지만 이 추세선 상단부에서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로 봤을 때 이제 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호재들을 가지고 주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보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차 목표가는 지금 이전에 악성 매물들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전 고점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29,500원 정도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비교적 타이트하게 2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좀 전환되는, 좀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 구간인데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21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추세가 다시 꺾이는 구간이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1선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은 22,2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토픽주 SBS 6월 대선 앞두고 정치 테마주로 함께 보시죠. 단기적인 목표가 29,500원도 함께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토픽주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신테크 바이오인데요. 이 종목 모멘텀은 어떻게 짚고 계실까요? 네, 사실 최근 의료 AI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의료 AI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순환매를 좀 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 특히나 또 실적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는 이 신테카 바이오를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테카 바이오는 AI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통해서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적자는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신사업에 있는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매출액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AI 신약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 개발했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로 이 플랫폼이 판매가 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통한 성과가 이제 막 가시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과거 이제 루닛이라든지 뷰노 이런 기업들을 좀 보더라도 적자를 계속적으로 기록하지만 그 각자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매출액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밸류를 좀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테카 바이오도 차츰 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늘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까지도 좀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큰 성장을 기대를 해보자. 그래서 지금 예상되는 실적이 매출액은 57억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해 24년도 기준 매출액이 1억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적자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140억 원대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00억 원대로 적자폭을 좀 축소할 전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테카 바이오 역시 이 AI 신약 플랫폼을 가지고 좀 들쑥날쑥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한 번씩의 급등세를 좀 보여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제 4,195원의 저점을 찍고 나서 지금은 좀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이렇게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가 아니라 이렇게 상승 채널을 형성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계속적으로 좀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는데 다시금 좀 상승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게 역시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해 주시고, 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추세선 상단부 그리고 이전 고점 라인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 9,000원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손절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세선 그러니까 상승 채널 하단부로 잡지는 않았습니다.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았거든요. 역시나 7,200원 구간 어떤 라인이냐고 보시면은 이 수급선이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상향 추세를, 그러니까 정배열 자리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구간을 좀 벗어나게 된다라면은 다시금 이 정배열이 깨질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하단부보다는 조금 위인 7,200원 정도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토픽주 신테카 바이오. 이제부터 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죠. 바닥권에서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시면서 목표가 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강호진 마스터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15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때문에 월요일과 금요일 사이 대선 특집이 내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인수위 없이 바로 실무에 들어가게 될 차기 정부인 만큼 후보자들의 공약과 여러 가지 전략 관련해서는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화요일과 목요일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관련해서 다양한 대선 경제 공약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어제 주말이었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대선 TV 토론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내 후보들이 계속해서 기존에 이어왔었던 경제 공약 관련해서요. 검증의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들리고 있는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공약을 공약대로 서로 간의 공약을 비판하기도 하고 좀 더 깊숙하게 얘기를 들어가서 좀 상대 공약의 문제점도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일단 너무 짧았고요. 또 후보들 간에 서로 간에 좀 그 유권자들을 자극할 만한 공격 포인트만 공격을 하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서로 간의 토론이 부족했다. 그런 점에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짧기도 했고 조금 더 딥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해서 그 부분이 살짝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좀 이재명 후보의 1호 공약이지 않습니까?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이요. 이와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정책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과거 민주당 정부 또 민주당이나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후보들은 보통의 경우에는 분배를 더 많이 강조했죠. 네. 그리고 재벌 개혁으로 상징되는 경제 민주화를 많이 강조를 하는 모습들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전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종의 실용주의라고 하는 개념을 요즘에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런 큰 테마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고 그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이루도록 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개념을 연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 후보들이 내세웠던 어떤
기조라든가 방향하고는 조금 달라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체감하고 계시는 것처럼 경기 침체 국면이잖아요. 지금이 오히려 더 바닥이 아닐 수 있다는 아주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KDI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1.6에서 0.8%까지 지금 내린 상황이고 그거보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주도를 하되 시장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결국 붐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바탕에서부터 어떤 공약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가가 해야 될 재정의 역할을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겁니다. 뭐 어제 토론회 때도 나왔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집권하게 되고 대통령이 당선되면 곧바로 추경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침체되어 있는 내수 시장에 확실한 마중물을 붓겠다 이런 이제 형식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붓게 되면 내수 시장에 아무래도 영세 소상공인들이 좀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을 활용해서 내수 시장을 좀 살리는 정책들을 좀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관세 전쟁을 통해서 대외 변수가 굉장히 커진 상황이거든요. 미국과 협상을 하되 지나치게 서둘러서 협상에 오히려 틀 자체를 깨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오히려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고율의 관세 폭탄을 매기려고 하다가 미 국내 여론에 밀려가지고 오히려 관세를 내리는 듯한 모습들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안보상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조선업이나 이런 쪽도 결국 연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 있어서 카드를 미리 미국한테 줘서 우리가 불리한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산업을 발굴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데요. 좀 한국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반도체 1위라고 하는 건 뭐 부동의 1위도 지금도 1위이긴 하지만 점점점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런 판단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도체도 물론 육성을 해야 되겠지만 반도체와 함께 더불어서 AI 인공지능을 좀 더 활성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특히 주식시장 오히려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개미들은 서학시장을 바라보는 이런 식의 모순이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을 높인다거나 아니면은 각 기업들이 주주 의무를 좀 더 강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주식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도 밝혔고요. 노동정책은 좀 일종의 반사적인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종의 이제 그 조폭에 비유해서 건폭 뭐 이런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네. 노조 활동을 굉장히 규제하고 제약하는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민주당 정부에서는 일종의 균형점을 찾는 모습들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있어서 노사 모두의 입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겠다. 중간의 입장에서 노조 활성화를 통해서 일정하게 뭐 임금 인상도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면에서도 임금 인상도 좀 추진하면서 그러면서도 기업의 어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이런 방향들을 두 가지를 모두 추진하겠다. 이런 게 큰 틀 안에 있어서 경제 기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크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요. 노동 정책이나 금융 관련해서 또 성장 전략에 이제 AI 쪽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를 좀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들도 계속 들려오고 있고요. 상법 개정 쪽에서는 통과는 끝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됐었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 AI 쪽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하는데요. GPU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인공지능의 앞으로의 도약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제시를 했습니까? 인공지능 세계 3대 강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공지능 기술이 뒤처지고 있다고 하는 평가들을 받고 있잖아요. 네.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는 않고 있는데 금방 쫓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런 세계국을 평가를 했는데 미국, 영국, 싱가포르, 중국, 캐나다 이게 1군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가장 기술이 앞서가고 있는 국가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가를 2군으로 분류했는데 우리나라가 2군으로 지금 분류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3대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5개 국가도 제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쉬운 목적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그러면 시장에 그대로 맡겨둬야 하는가? 이 여기서부터 딜레마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사실은 시장에서 먼저 추진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기술 혁신을 봤던 것처럼 시장 안에서 기업들이 혁신을 이뤄나가면서 또 정부에서는 거기에 일정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방식들을 그동안에 많이 추진해 왔는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네. 이게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뭐 돈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인공지능이 제일 앞서간다고 하는 평가를 받았는데 중국에서 인공지능 하나 개발한 거 가지고 그냥 뒤통수 맞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의 가성비하고 효율성을 어떻게 끌어올리는가 두 가지가 다 지금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는 아직 거기에까지 초입까지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방식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한때 국부펀드라고도 또 많이 얘기가 됐었던 100조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걸 어떻게 그 수익을 배분할 것이냐 이렇게 또 논란은 또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을 개발하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개발하면 국민이나 국가, 정부 재정도 들어가고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까지 같이 몫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에 일종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용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클러스터를 일종의 만들겠다. 네. 이런 구상도 함께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과 연계한 산업, 문화, 국방, 에너지 산업 이런 것도 같이 기술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컨대 뭐 이런 겁니다. 기존에 이제 재래식 무기를 개발하는 국방산업, 방산산업에 있어서 인공지능 기술이 도입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서 그게 앞서가면 결국 방산하고 연결을 한다거나 그쵸. 문화산업하고 연결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통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전체적인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TSMC가 대만을 주도를 해서 키운 기업인 만큼 좀 국가 차원에서도 이 AI 기업 쪽에서 성장 동력을 좀 밀어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일단 김문수 후보도 AI와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놓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특이점들, 좀 차별점들을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큰 틀 안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국가가 좀 주도하겠다. 이런 거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가는 게 낫겠다. 일종의 이제 보수 성향의 후보들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을 많이 네. 띠거든요. 시장 자유주의를 굉장히 좀 신봉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가장 경제 기초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좀 터부시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인공지능을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하는 전략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국가 주도 전략이 아니라 민간이 주도하는 전략으로 가기 위해선 그럼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냐 이 개념이 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종의 전 과정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지금 인공지능 학과들이 있거든요. 그런 학과들도 적극적으로 늘리고 네. 인공지능 산업 일꾼들, 청년 인재 20만 명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인공지능 인재들이 성장을 해서 기업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인공지능이 좀 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요. 또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펀드 100조 원을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방식은 조금 좀 차이가 있기는 하는데 사실 큰 틀 안에서 거의 이재명 후보의 공약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제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좀 벤치마킹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는 결국은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면 엄청난 데이터 센터, 엄청난 반도체 칩이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데이터 센터는 결국은 전력을 먹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엄청난 전력 소비가 이루어질 수밖에 그쵸. 없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걸 일종의 우리 친환경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전력을 수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김문수 후보는 원전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저렴한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AI 산업의 경쟁력을 만들어내겠다 이런 입장에서 전력 에너지 수급에 있어서의 어떤 방법론에 있어서도 차이가 조금 발견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약간의 지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전 없이 어떻게 AI 강국을 만들 거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재명 후보의 이번 AI 관련한 정책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어떻게 총평 내리시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그동안에 한 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네. 전 세계를 주도하는 산업으로 키워왔고 뭐 지금도 거기에서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어떤 추락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네. 것들 지켜보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SK 하이닉스가 부상하는 모습들도 보였잖아요. 어느 순간 기술 개발에 뒤처지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이럴 우려가 있다고 하는 그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건 그냥 한 기업의 그 경쟁력이 뒤처진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삼성전자나 반도체가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 비율이 엄청나게 비중이 크잖아요. 한 25% 정도가량 되는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곧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고 대한민국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의미랑 맞닿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반도체 산업은 계속 주도를 하되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좀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민간에 그냥 맡긴다고 해가지고 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수십조 뭐 단위의 수백조 단위의 투자가 필요한 거를 뛰어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투자가 사실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가 속도를 내서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좀 빨리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취하는 거를 넘어서서 퍼스트 무버로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갭을 줄일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국가가 어쩔 수 없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대규모 투자를 네, 위해서요. 미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산업 기반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그만큼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큰 투자가 이루어지는 국가하고 대한민국하고 사정을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렵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불가피하게 패스트 팔로우에서 퍼스트 무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가 주도가 불가피하게 필요하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국민들의 펀드까지 같이 동원하는 짧은 시간에 큰 투자가 들어가는 이런 방식들을 선택하는 게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미국과 중국이 이 AI 경쟁 시장 안에서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 정부 주도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K 콘텐츠 관련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빅5 문화 강국으로 만들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기도 하셨는데요. 이쪽 정책 관련해서는 좀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이미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이라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지금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더 문화 강국이 되어야 되겠다. 더 커져야 된다. 예, 그렇죠. 아마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쩍 사진 찍자고 하는 사람 많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보이면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는 외국을 그런 안 10대들. 나가봐서 몰랐는데 저도 그렇군요. 그런 같이 사진 찍자고 하는 외국인 외 10대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정도로 한국이 문화적 위상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문화 산업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비전들을 좀 제시하고 있는 거고요. 또 문화라고 하는 거를 뭐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K-팝, K-컬처라고 할 때 K-드라마 네. 뭐 이런 데 국한하지 않고 K-웹툰 그리고 K-푸드 여기까지 크게 확장해 가지고 문화 강국의 어떤 그 산업 영역 자체를 굉장히 좀 지평을 넓히겠다고 하는 전략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현재 총 지출의 1.3%에 불과한 드라마 웹툰 분야를 적극적으로 키우겠다고 하는 점이 조금 더 눈에 띄입니다. 지금 영상 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웹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없었다 그래요. 네. 그걸 영상 산업하고 동일한 수준까지 여러 가지 혜택들을 제공하겠다. 예를 들면 R&D라든가 정책금융이라든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특히 웹툰 산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K컬처 중심축으로 웹툰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하는 전략도 같이 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거든요. 근데 아직 뭐 공약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사실 한한령이 아직 완전히 해제가 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측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뭐 물론 한미 관계가 주축이 돼서 기본이 되어야겠지만
한중 관계도 좀 더 개선하는 이런 네.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하면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점유할 수 있거나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외교 정책에 같이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중국 시장 진출을 보다 본격화하고 엔터 산업, 드라마 산업 쪽으로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K컬처 시장 규모를 300조 원 시대로 열겠다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좀 주요 통계 자료와 함께 어떻게 여기엔 총평을 내리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K컬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문화산업의 GDP 기여율로 본다면 우리가 3.3%예요. 네. 일본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이제 인구가 일본이 우리나라 2배 반 정도 되니까 문화 소비에 대한 어떤 기반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우리하고는 좀 차이점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역시 지금 컬처 위상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데 실제로 문화 수출액이나 이런 걸로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이런 걸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3년 K 콘텐츠 수출액이 135억 달러, 약 18조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에서 한 2배 정도나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K 컬처를 좀 적극적으로 육성하면 얼마든지 도달 가능한 목표다. 이렇게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들었을 때 넷플릭스가 지금 아시아 특히 이제 동아시아 시장에 네. 있어서 중심 거점이 한국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는 떠나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국 시장을요? 관계자를 통해서 얘기를 언뜻 듣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의 문화 콘텐츠가 물론 이제 주기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자유로운 문화의 어떤 사회 분위기나 이런 데서부터 일종의 창의성, 창발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꼭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위축되거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굳이 뭐 이렇게 거론하지 않더라도 외국에 나가서 영화나 어떤 큰 상을 받아오는 거나 이런 것들도 대부분 진보적인 정부가 있을 때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 창의성이 위축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인데 네. 지금 넷플릭스가 굉장히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는 있긴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좀 정체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전에 오징어 게임이 나왔을 때처럼 좀 뭔가 이렇게 팍 깨고 나가는 듯한 그런 걸 좀 못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기대감이 좀 떨어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나라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영국에서 드라마 한 편 만드는 거 가지고 한국에서는 전편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예. 얘기들을 과거에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편 만드는데 한 200억 넘게 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한국도 만드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작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나오는 거는 이전보다 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선 사회적 어떤 창의성이 높아지거나 자율성이 좀 커지거나 이런 것들하고 정부가 각각 산업에 있어서 규제를 좀 풀고 또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인 산업들이 고르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특히 K컬처 산업에 있어서 조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러면 K컬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쪽에 대해서는 조금 더 콘텐츠 분야에 집중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콘텐츠 분야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게 콘텐츠 없이 그렇죠.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R&D 산업이나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요. 웹툰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있어서도 R&D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준다거나 특히 문화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최저소득을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도를 해왔는데 결국은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특히 스텝이라고 하는 그 일종의 이제 제작진들에 대한 대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가 열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네, 이어서는 좀 방산 쪽의 공약도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앞서 평론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AI를 더 크게 육성해서 방산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공약까지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쪽 관련한 정책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이거는 이제 국제 정세의 어떤 패러다임이 변하는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대통령 입에서 우리가 무기 수출 잘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지난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무기를 수출한다고 하는 게 대놓고 워낙 기밀이 많이 들어있는 분야, 보안이 네.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에 대놓고 우리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요라고 말하기에는 국가의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그동안에는 이제 수출을 많이 하더라도 좀 쉬쉬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그런 단계를 넘어선 것 같아요. 이 국제 정세하고 관련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1국 체제다 이렇게 또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 중심의 체제였는데 네. 이제는 다극 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균열저짐을 보이는 게 우크라이나 전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 전이기도 하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 말고도 지금 인도 파키스탄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국지전 형태의 어떤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일정하게 그걸 개입해서 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할 미국의 역할도 점점 축소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핵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핵무기 개발에 집중했다고 하면 이제는 오히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확 돋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한반도에 있어서 전쟁 위협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전쟁 무기들, 방산 무기들을 개발하는 데 그동안은 집중해 왔다는 거예요. 또 이게 시장이 또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방사청이나 국가가 주도하는 형태의 어떤 무기 산업 개발이 계속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좁은 시장 안에서는 불가피한 그 선택이었지만 이제는 재래식 무기 시장이 확 커져 버리니까 한국산 무기가 굉장히 주목받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뭐 K2 전차라든가 K9 자주포라든가 그 외에 천궁이라든가 각종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서방에서 생산하는 무기하고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큰 가성비를 갖게 되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한국 K 방산을 키우겠다고 하는 얘기를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런 면에서 K 방산을 국가 대표 산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고요. 컨트롤 타워를 그동안에 이제 물론 이제 대통령실이나 청와대가 쥐고 있었긴 했지만 좀 더 확실하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수출이나 또 연구 개발까지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겠다. 그리고 국가 투자, R&D 확대를 좀 더 하겠다 이런 거고요. 최근에 아마 KF-21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차세대 전투기로 제일 관심을 받는 그런 전투기를 국산 기술로 개발했다고 하는 게 많이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현대로템이 특히 그 키워드로 많이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KF-21은 일종의 .5 세대 전투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KF-21 후속 전투기를 개발한다거나 또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거든요.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하고 연계할 경우에 거기서 나타나는 일종의 이제 산업 전체를 견인할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KF-21 말고도 그리고 지금 KF-21에서 좀 아쉽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이 엔진이거든요. 네. 우리가 아직 독자 엔진을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뭐 스텔스 기능이라든가 거기에 장착되는 무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은 지금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터빈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엔진을 아직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그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사실 걸리거든요.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겠다. 만약에 그걸 개발하게 되면 또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있죠. 민간 항공기. 항공 쪽으로도 네, 연결이 우리가 되는군요. 민간 항공기를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엔진을 개발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민간 항공기를 개발하는 수준까지 가보겠다. 이게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예, 단순히 무기, 재래식 무기를 떠나서 민간 항공기까지 어찌 보면 좀 독립적으로 나아가겠다라고 네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은데. 항공산업이 그러면 굉장히 커지는 효과가 그쵸. 나타날 수 있죠. 거기에 또 그 기술을 연계해서 또 주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계산한다고 하면은 뭐 물론 당연히 주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그 영향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굉장히 영향이 커지겠죠. 산업 자체가 커지고 네. 또 민간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마중물의 역할이 될 수 그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는 그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긍정적으로 당연히 보시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라든지 그런 건 없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창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겁니다. 국가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고요. 우리가
무기 자체, 그러니까 방산 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세계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늘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쟁이 많아지면 소비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세계의 어떤 그 국제적 긴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측면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성비로만 이제 승부할 수는 없죠. 기술력이 필요하죠. 예, 그렇죠. 좀 더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우리보다 인구도 적고 저 작은 국가이긴 하지만 방산 산업에 있어서는 선진국이라고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드론 산업을 키워나간다거나 아니면 인공지능하고 연계되는 또 통신이나 이런 부분하고 연계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보안 기술과 관련돼 있는 산업도 있고 거기에 우리가 지금 앞서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공지능하고 결합했을 때 무기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형태로 나가는 연계되는 산업들이 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재래식 무기만 수출하는 형태 그런 데서 멈추지 말고 이 인근 연계되는 산업까지 파급력을 미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동시에 좀 종합적인 비전을 놓고 개발하는 작업들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방산 산업이 커질 가능성이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 방산에 대해서는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그래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도 방산 관련해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좀 이재명 후보만의 특이점들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종합적인 그림을 그려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후보의 어떤 준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될 거라는 걸 대부분 다 예측하고 있었고 또 당권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약 개발도 좀 일찍 시작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공약의 그림 자체가 좀 종합적인 그림으로 나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역시 또 K방산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방산 산업이 그만큼 지금 커졌거든요. 방산 산업 수출액이 2021년에 73억 달러였는데 지금 올해는 한 200억 달러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공약 내용을 보면 법적, 제도적,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 좀 이렇게 추상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AR 기술을 도입한 지능형 전투 체계를 도입하겠다. 이거 사실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성이 좀 떨어진 측면이 있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지금 방산 산업에 대한 공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마 공을 들이거나 공약 개발을 제대로 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어서 에너지 관련한 공약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오전장도 마찬가지고요.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최근 상당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어떤 정책이 어떻게 언급됐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굳이 먼저 말씀드리기보단 시장이 먼저 반응하는 걸 네.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먼저 네.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그냥 원전 중심의 탈원전을 그러니까 중단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즉 김문수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전 산업을 키우겠다. 한국형 소형 원자로를 개발을 해서 오히려 원전을 더 많이 짓겠다. 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을 계획이고 짓겠다고 하는 원전까지 포함하면 6개의 원전이 있는데 6개 원전 다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차원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하다. 또 그 방사성 폐기물, 우리는 아직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이 있어야 돼요. 이제 거의 포화 상태까지 왔거든요. 근데 그걸 보관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걸 갖지 못한 상황에서 원전 산업을 막 키운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에 있어서 뒷부분에 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싸게 생산하는 거는 맞다고 할 수 있지만 기초 투자비와 그 이후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합하게 될 경우에는 원전이 정말 경제성이 있는 에너지냐라고 하는 거는 서로 간에 찬반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제성이 없다고 하는 평가도 많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하고 결을 많이 달리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지금 원전을 탈원전하겠다고 해서 폐기를 하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원전의 어떤 전력 비중을 일단은 유지하겠다. 또 추가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결국 전력은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공지능이나 이런 산업하고도 연계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에너지 믹스를 통해서 이게 재생 가능한 그러니까 그 친환경 에너지를 좀 더
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문재인 정부 때 태양광 산업이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산비탈 막 깎아가지고 네. 태양광 단지 만들고 나중에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그 당시의 어떤 기술보다 지금 굉장히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태양광 산업도 좀 더 발전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거나 또 풍력도 거기다 일정 부분 풍력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 결국은 탄소를 배출하는 네. 산업들을 계속 그 전력 산업을 키울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탄 산업의 경우에는 2040년까지 석탄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는 방향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원전은 유지를 하되 예. 그 다른 재생에너지를 좀 키우는 방향으로 전력 수급을 만들고 다른 후보 지금 그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은 오히려 키우겠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탈원전 기조를 고스란히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더해서 좀 친환경 에너지를 더 많이 끌고 가겠다라는 이야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런 이야기들도 꽤 많이 언급이 됐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사회 있을까요? 갈등 문제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풍력발전소가 우리 집 주변에 세워진다고 한번 가정을 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요즘엔 또 바다 풍력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울산이나 이런 앞바다에 풍력발전소를 건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풍력발전 터빈에서 발생하는 진동 때문에 네. 어장이 황폐화된다고 하는 어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게 일어나거든요. 또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풍력발전소를 건립을 할 때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거대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단지를 만들게 된다고 하면은 그 햇빛 반사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 주변 주민들이 피해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그 지역에 발전소를 건립을 할 때 지역 주민들이 투자를 일부 부분 한다거나 아니면 국가나 지자체가 투자를 한다거나 민간하고 같이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들을 지역 주민한테 환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풍력 단지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주민들은 일종의 연금 형태로 보상받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방식이 가능해진다고 하면은 지금 재생에너지라고 하는 뭐 태양광이나 풍력 단지를 건설하고 싶어도 사회 갈등 때문에 건설하지 못했다가 좀 더 사회 갈등이 완화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많은 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에너지 산업 자체가 커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면에서 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지금 햇빛연금, 바람연금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해주셨고요. 다른 후보들과 원전을 바라보는 뷰는 어떤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책을 이끌어갈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는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총평 남기실까요? 근데 뭐 제 개인적인 네. 의견을 물어보신다면 원전은 친환경 에너지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제가 굳이 제 입으로 드리는 말씀, 제 생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원전이 녹색 에너지로 분류됐다고 하는 홍보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전 정부에서도 그랬고 그 얘기 뭐냐면 유럽에서 원전을 다시 짓겠다고 하거나 할 때 네. 조건을 붙이는 게 뭐냐면 원전은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엄청나게 집적돼 있는 투자가 필요한 산업이잖아요. 한 기를 짓는데 1,000억, 2,000억이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게 많이 필요하니까요. 수십 조까지 돈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유럽 같은 국가에서는 국가가 다 그걸 대지는 않아요. 또 우리도 사실은 국가가 전부를 대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금융 지원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금융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옵션이 걸려 있어요. 그 옵션이 뭐냐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전력을 생산한 이후의 환경 문제까지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녹색 산업이라고 하는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냥 원전을 통해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것까지만 언급을 하고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패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면 과거에도 방패장 건설 때문에 엄청난 사회 갈등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때는 저준위 방패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경주에 있는 거는 고준위 방패장의 경우에는 어떤 지역에서도 받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고준위 방패장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럼 고준위 방패장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할 수 있고 그걸 또 안전하게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관리의 능력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녹색 산업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데 지금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싸게 전기 생산할 수 있어요. 전기가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네. 데이터 센터도 필요하고 인공지능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경쟁력 갖기 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전기 요금이 필요해요.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그렇지만 뒷부분에 있어서 원전 폐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원자력 우리 핵 연료봉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네. 재처리 기술에 관한 얘기들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서 생산한 걸 우리가 수입해서 사다 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원전 폐기물을 다시 재가공해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면 곧 핵 무기 개발하고 연결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규제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또 산업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굉장히 고차원의 어떤 국제 외교 문제가 걸린 거라서 금방 이렇게 풀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서 원전을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우리가 잘 고려하지 않은 부분은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과거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어마어마하게 태양광 발전이나 아니면 풍력 발전 시설들을 늘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셀 가격도 굉장히 높았고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어 있는 자재라든가 부품 비용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또 그 전기를 생산했을 때 어쨌든 재생에너지는 생산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할 것이냐. 저장해서 다시 필요할 때 꺼냈을 수 있느냐 이런 기술에 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과거에는 그렇게 기술력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 면에서 원전보다 생산 단가가 높았다 이런 평가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생산도 많이 할 뿐더러 기술력도 많이 좋아져서 오히려 미국의 경우에는 원전 생산 비용보다 재생에너지 풍력이나 태양광 발전 비용이 더 낮다 이런 그 평가도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산업이 커지면 결국은 거기 각각에 있는 단가가 가격이 내려가게 되잖아요. 경쟁력이 있다.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가성비가 생겨나는 건데요. 전력 산업에 있어서도 그런 가성비가 생겨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다 지금이. 그러니까 원전의 저렴한 전기료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고 그럼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그 생산 단가가 앞으로 어떻게 저렴해질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 기술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동시에 같이 가준다고 하면 지금 전 세계 추세가 다 에너지 믹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탄소 배출을 가급적 하지 않는 방식의 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고 그런 방식으로 생산한 제품이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도 거기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는 거는 유럽이나 다른 전 세계 국가들의 움직임도 우리가 살펴봐야겠지만 허들이 너무 높은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서 우리도 재생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자력을 키우기에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봐야 할 리스크가 있을 뿐더러 외교적 문제까지 같이 감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관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평론가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정책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 받아봤는데요. 정책주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AI 쪽 그리고 뭐 K 컨텐츠 관련해서도 있고요. K 문화 쪽 그리고 또 방산 관련해서도 다양한 이야기들 좀 들어봤는데요. 관련주들 하나씩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관련한 AI 정책주들의 흐름은 좀 어떻게 뽑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은 먼저 선반영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특히 이제 뭐 재생에너지 쪽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감이 좀 크죠. 그러니까 일단 지지율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대부분 경제 방송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거의 뭐 지금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상법 개정 이슈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공약들이 예민하게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햇빛연금 하나 언급했는데 그냥 갑자기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 외에 이제 또 지금 폭력 관련된 것도 이미 계획되어 있는 신안 앞바다에 지금 이런 것들이 공청회를 5월 14일 날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가 뭐냐면 주민들한테 이거 피해가 안 갈 거다 이런 것도 설명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피해가 간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해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설명을 했을 텐데 이거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게 이제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또 한 번 추가가 되는 게 이재명 후보의 정책이죠. 그래서 앞으로 뭐 에너지 정책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뭐 AI 관련돼서 뭐 100억 투자한다, 100조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뭐 말이 많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든 뭐 나라 예산으로 하든 아니면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하든 해야 되는 거죠. 예, 누가 대통령이 돼도. 정책주 앞에서 예. 좀 가장 먼저 움직였었던 게 AI 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필요사 회사에 예. 방문한다고 해서 또 확 움직이기도 했고요. 그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리스트업을 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제가 뭐 리스트업은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거기 의장 역할, 그러니까 그 대선 운동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민주당 내에서 AI 관련된 뭐 AI 강국 협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었거든요. 위원회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의장 역할을 하던 분이 누구였냐면 클라우드웍스 대표였죠. 네. 예, 그래서 클라우드웍스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오늘 같은 날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주들이 보면 돌아가면서 순환매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이제 관련 종목들이 쫙 나오죠. 뭐 사실 뭐 클라우드웍스도 나왔고 코난 테크놀로지도 나왔고 뭐 그 외에 이제 작은 종목들 굉장히 많이 언급됐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그러면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실적이 어떤 게 좋아지는지, 그동안 그 회사의 흐름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펀더멘탈도 중요하고 그동안의 업적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면 결국에는 종목이 딱 한두 개로 딱 압축이 되거든요. 그런 거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면 좀 일시적으로 내가 샀는데 빠져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막상 이제 정책을 시행하면 실제로 그런 것들을 잘하는 회사들이 잘했던 회사들이 더 좋아지겠죠. 예, 그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가장 전 대표적으로 지금 솔트룩스라는 회사를 가장 주목하고 있습니다. 솔트룩스를 탑픽으로 보시나요? 예, 탑픽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위세 아이텍이라든지 뭐 이스트소프트, 뭐 DSC 인베스트먼트, 뭐 창투사까지 언급이 됐고. 네. 필요사 AI 방문했는데 필요사 AI 투자하는 회사가 어디야? 뭐 이렇게 찾아가지고 DSC 인베스트먼트가 급등을 했죠. 그렇죠. 근데 필요사 AI가 지금 아직 상장도 안 했고 필요사 AI는 상징적으로 방문한 거지 네. 그 외에도 뭐 리벨리온이라든지 뭐 디벡스라든지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 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되면 필요사 AI만 밀어주겠나요? 그러지는 않겠죠. 좀 중소형 기업들 위주로 AI 관련해서 많이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지원하는 거냐면 일단은 GPU를 사야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 GPU가 지금 한 4천 정도 없는데 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현재 지금 대행 정부도 10,000장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50,000장 얘기하고 있죠. 이재명 후보는. 네. 그러면 50,000장을 실제로 사면 그걸 운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중소기업 운영 못 합니다, 그거. 그럼 결국엔 대기업을 낄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게 삼성 SDS가 이제 뭐 일단 선정됐다라고 하는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고 그럼 삼성 SDS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기업들이 모일 겁니다. 뭐 네이버도 모일 거고 할 텐데 그럼 데이터 센터 그런 그 엄청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무료로 거의 뭐 아니면 아주 염가에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사용해 본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회사들은 못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LLM 지금 아주 작은 LLM이라도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솔트룩스. 솔트룩스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루시아 2.0 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마침 또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도 그 위원회 안에 들어가 있었던 분이고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지금 29일 날 네. 루시아 3.0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죠. 크라우드웍스는 여전히 적자 회사인데 예. 솔트룩스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미 흑자 전환이 됐어요. 실적도 탄탄하군요. 예, B2B 그다음에 B2C 쪽으로 지금 여전히 영업을 잘하고 있고 B2G 영업도 잘하고 있습니다. 관공서 단에서 이제 쓸 수 있는 것들 잘 해주고 있고요. 그게 기업용으로 우리가 지금 챗GPT 많이 얘기하시는데 기업용으로 챗GPT 쓰려면 돈 되게 많이 내야 됩니다. 근데 그 비용의 한 뭐 절반도 안 되는 비용으로 루시아 3.0이요? 쓸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0은 이제 공개되니까 그거는 좀 더 가격이 올라가겠지만, 예, 이제 기능은 그닥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필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 정도 써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본인이 한 그 에베레스트 산 가지 않을 건데 예, 에베레스트 산 갈 등산 장비를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한라산 갈 거면 한라산 갈 정도의 장비만 예. 사면 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시면 솔트룩스가 생각보다 지금 잘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보면 반응이 다른 쪽 빠지는데 좀 덜 빠지고 있죠.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실적이 받쳐주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차기 정부 정책 수혜 예상 기업 AI 기업들 쭉 나열됐지만 솔트룩스가 가장 그나마 투자하기에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이 만약에 이제 한 2만 원대부터 한 4만 원까지 급등했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네. 저는 만약에 3만 원을 일시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오히려 추후를 보고 그다음에 실적이라든지 지금 현재 기업이 정부 수혜가 아니어도 잘 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수혜까지 받으면 플러스 알파가 더 되겠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아마 솔트룩스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탑픽으로는 솔트룩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테마주들 사이에서 관련주들 한 두 자릿수 넘게 빠지는 그런 종목들도 잡히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오늘 솔트룩스는 비교적 잘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가격 전략 살짝 받아볼 수 있을까요? 가격 전략은 제가 좀 중기로 보면 중기로요? 그러니까 뭐 취임 뭐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 당선이 된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고 보면 좀 더 드라이브를 더 강하게 걸겠죠. 네. 네, 그러면 초기 정책에 대한 기대감, 우리 항상 뭐 1월 효과 이렇게 얘기하듯이 신정부가 출범하면 그 새로운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확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약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 관련주들이 그 중에 이제 100조 쓰는 데는 여기밖에 없죠. AI밖에 없죠. 네. 그럼 반도체라든지 AI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수혜가 많이 갈 텐데 그러면 목표가는 저는 적어도 한 5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제가 5만 원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월봉인데 최고가가 49,35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가 가능하다. 오히려 조금 더 기다려보면 예. 그 그럼 이후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네. 한 4만 원 선에서 끊고 나오셔도 괜찮은데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5만 원까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28,000원을 일시적으로 깬다라고 하면 그거는 좀 뭐 추세가 좀 꺾이는 거니까 그때는 한번 끊고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책 테마를 제하고 봐도 기업 자체만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K 콘텐츠 관련해서도 좀 이야기를 받아보겠습니다. 엔터 종목들, 뭐 웹툰 관련주들도 상당히 움직임을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습니다. 이제 그 웹툰 관련주들 뭐 키다리 스튜디오라든지 네. 뭐 거기 와이랩이라든지 뭐 웹툰 관련된 광고 플랫폼 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에다가 네이버 웹툰에 뭐 공급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나 혼자만 이제 레벨업. DNC 미디어 같은 회사들 다 이제 좋습니다. 그리고 뭐 스튜디오 드래곤도 괜찮고 뭐 다 좋은데 회사는 좋은데 네, 돈을 잘 못 벌어요. 그게 문제죠. 예, 그래서 주가가 이슈가 있으면 확 올랐다가 또 확 빠지고. 확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제자리로 다시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컨텐츠도 좀 분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텐트폴 같은 이제 큰 데다가 납품을 많이 하지만 사실은 돈을 잘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도 그 지적을 몇 번 했던데 지금 우리가 OTT 넷플릭스 이런 데다가 공급을 하잖아요. 대부분 뭐 디즈니 플러스라든지 뭐 그 넷플릭스 같은 데다가 공급하는데 통으로 계약을 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이제 컨텐츠가 나가고 재방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나면 사실은 이제 로열티 같은 것들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계약한 금액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줍니다. 지금 현재.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외국 컨텐츠를 쓸 때도 안 줍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너희들도 안 주면서 왜 우리한테 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것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우리께 잘 팔리면 외국 걸 좀 주고 우리 거를 더 많이 받아오면 되죠.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세부적으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컨텐츠들이 너무 지금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고 비용은 증가하고 있는데 예. 돈은 별로 안 되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오징어 게임 뭐 이런 거 잘 됐어도 사실은 번 돈은 별로 없고. 제작비는 엄청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뭐 이제 거기 주인공들 몸값은 올라가고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컨텐츠들은 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웹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미디어 관련된 컨텐츠들은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뭐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좀 살아나고 있고.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아예 그냥 엔터주들 있잖아요. 네. 그 뭐 SM. SM, YG, 뭐 JYP 요즘 다 좋죠. 네. 예, 거기 뭐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에 그다음에 K 컨텐츠를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게 사실은 그쪽이기 때문에 주류 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이브, JYP, 뭐 SM, YG 이런 종목 중에서는 그럼 뭘 볼까? 그 이제 이것도 또 문제죠. 다 스펙이 고점이니까 어떻게 다 되세요? 고점이니까 지금 단기적으로는 JYP가 더 좋아 보이고요. 예. 예, 주가가 좀 부담이 없는 상황이고 중장기로 보면 하이브가 좋겠죠. 왜냐하면 이제 워낙 그 포트폴리오 자체가 탄탄하고 그룹 구성이 되게 잘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뉴진스 이슈도 사실은 이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네. 예, 그러면 뭐 BTS도 돌아오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보면 지금 이쪽은 대형 엔터사들은 나쁠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저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러운데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작은 종목도 정책 수혜주에 이제 매몰되실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최근에 게임주 중에 게임주 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사실은 크래프톤 이외에는 사실 볼 게 없었다.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어떤 종목이 눈에 띄냐면 넷마블이 다시 게임 회사로 돌아오고 있죠. 넷마블이요. 예. 그래서 넷마블이 세븐나이츠라는 아주 잘 나갔던 2019년도에 잘 나갔던 콘텐츠가 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다시 리뉴얼을 해서 다시 올렸죠. 그래서 세븐나이츠 리버스라는 이제 것들 이제 신작을 냈는데 이 신작이 지금 앱 마켓에서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구글 마켓이랑 또 애플 스토어에서 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돈을 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주가도 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주봉 한번 보시면 사실 좀 부담이 없어요.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그러네요. 그죠? 그러면 한 6만 원대 엄청난 매물들이 있는데 이것만 잘 돌파하면 주가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넷마블은 한 7만 5천 원까지도 보셔도 된다. 중장기로. 중장기 가격입니다. 7만 5천 원이요. 단기는 한 6만 원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중장기로 한 7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4만 원. 4만 원이라는 건 뭐냐면 전저점 깬다는 거거든요. 지금 네. 깨러 간다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넷마블이 예전에는 여기도 방시혁 대표 형님이 하시는 회사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 이쪽에 하이브에 투자했다가 사실 이제 뭐 그 투자 회사냐 뭐 이렇게 얘기 들을 정도였는데 이제 게임 회사로 다시 부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웹툰과 뭐 영상 콘텐츠 쪽보다는 게임 그리고 일반 엔터 쪽이 조금 더 유망하다. 그리고 게임주 안에서도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는 넷마블 토픽으로 뽑아주셨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방산 아니면 풍력 쪽 둘 중 하나 선택해서 좀 짧게 가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요? 지금 당장 봐야 하는 섹터는 어딘가요? 지금 당장 봐야 되는 쪽은 방산보다는 풍력이다. 풍력이요. 그럼 예. 풍력 쪽에서 혹시 토픽 하나만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탑픽으로 바로 가야 되네요, 그죠? 예, 저는 풍력 탑픽은 유니슨을 갖고 왔는데요. 유니슨이요? 예, 사실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내 정책 수혜는 유니슨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터빈, 그러니까 해상 풍력 발전용 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유니슨이고 국내 시장에 대응은 가장 빠를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랑 유니슨이 가장 큰 회사인데 네. 지금 주가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거의 한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고요. 네. 한 2,500원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고점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2023년 6월 가격입니다. 이 정도 가격까지는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CS 윈드 사시는 게 맞죠, 풍력에서. CS 윈드 불안한데요. CS 윈드를 불안할 게 전혀 없는 게 오히려 추세를 제대로 탔다고 이거는 보십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이슈로 올라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국내에서는 뭐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는. 근데 실적이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긴 했습니다. 예, 1분기 1,200억 이상 벌었는데 그게 작년에 번 거의 2배, 그러니까 절반 정도입니다, 지금. 그러면 사실은 한 개 분기에 작년도 성적이 좋았는데 주가는 거꾸로 갔었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PER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트럼프 피해주로 묶이면서 좀 많이 주가가 그렇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예. 근데 피해를 볼 거로 예상했는데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리면 이걸 보면 그냥 답이 딱 정해졌죠. 지금 PER이 뭐 8배까지 내려와 있는데 실적을 한번 보시면 그냥 23년도에 1,000억 벌었고요. 네. 24년도에 2,550억 벌었습니다. 네, 올해 3,000억 이상 벌 걸로 예상하는데 작년에 2,555억을 벌었는데 지금 1분기에 1,252억을 벌었죠. 그러면 결과만 보더라도 추세가 워낙 좋은데 네. 주식은 우려로 너무 많이 빠져 있다. 그럼 충분히 상방이 더 열려 있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방은 저는 한 1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위에 룸이 굉장히 많이 남은 상황인데. 많죠. 예, 너무 제가 과격하게 얘기했을 수 있는데 예전에 실적이 이제 1,000억 할 때도 사실은 10만 원을 넘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금 미국의 IRA 법안 같은 경우도 폐지될 것처럼 예상했지만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 보면 여전히 좋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유니슨, 예. 국내 이슈론 유니슨, 뭐 해외 이슈론 CS 윈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니슨이 방금 전에 2,5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네. 손절가 한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손절가는 1,300원으로 말씀드리겠는데 1,300원이면 기존에 여기 한번 올라왔다가 딱 한번 접었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1,300원을 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추세가 이제 꺾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여기가 이재명 후보의 공약 이외에도 지금 신안 앞바다에서 제가 이미 프로젝트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쪽으로 매출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슈로 먼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오늘 받아봤습니다. 유니슨 가격 전략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대선 특집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저희 머니마스터 1부 통해서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잠시 뒤에 애프터 월가가 진행됩니다. 미국 관련해서도 속보가 계속 나오던데 관련한 소식들도 잠시 뒤에 이어질 프로그램 통해서 다양하게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